내 친구 소령이 2부 심판의 시간.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과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으나 모든 내용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창작물입니다. 2020년 초여름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승리호 유가족 간담회가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테이블 몇 개에 듬성듬성 앉은 유가족들의 표정은 지쳐 보였다. 이제 국민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40대 중반의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딸을 잃은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다.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그래도 우리 기자회견을 봐줬는데 이제는 연락해도 오지 않아요. 한 남성이 쓴웃음을 지었다. 승리호 유가족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성민이었다. 그는 아들 대신 이 일에 매달렸지만 점점 혼자 싸우는 기분이 들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철에만 우리를 찾다가 선거가 끝나면 연락도 안 하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한동호가 입을 열었다. 50대 초반의 그는 승리호 참사로 14살 아들 한민우를 잃었다. 민우는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다. 꿈이 많았던 아이였다.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가 어떤 날은 과학자가 되겠다고 했다. 그런 아이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어떤 방법이요? 김성민이 물었다. 진짜 책임자를 찾는 거예요. 한동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배어 있었다. 6년 동안 그는 법정을 오가며 싸웠다. 하지만 진짜 책임자인 윤태수는 여전히 숨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죽었다고 발표되었지만 한동호는 믿지 않았다. 윤태수 말씀이신가요? 그 사람은 이미 시신이 너무 젊었어요. 70대 노인치고는요. 한동호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사설 탐정을 통해 얻은 정보들, 부활파 관련 자료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목격담들이었다. 제가 계속 추적해왔는데 윤태수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족들은 술렁였다. 6년 전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이 윤태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나왔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증거가 있나요? 김성민이 신중하게 물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경기도 모든 산골 마을의 기도원이나 요양원을 다 뒤져봤어요. 그 중에 한 곳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한동호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평안 기도원이라는 곳인데 2014년 6월부터 박종철이라는 가명으로 70대 남성이 은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호는 홀로 그 기도원을 찾아갔다. 다른 유가족들을 설득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경기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평안 기도원은 생각보다 초라했다. 마당에서 한 노인이 혼자 기도하고 있었다. 머리를 삭발한 채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다. 한동호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한동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분명히 윤태수였다. TV에서 수백 번 본 그 얼굴이었다. 한동호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손이 떨렸다. 6년 동안 찾고 있던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동호는 사설탐정 사무소에 들렀다. 조사 좀 더 해주세요. 평안 기도원의 박종철이라는 인물 말입니다. 뭔가 발견했습니까? 본인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설탐정 박현수는 이 일을 맡은 지 2년이 넘었다. 한동호가 지불하는 수임료만으로도
충분히 생계가 가능할 정도였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확실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현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다. 박종철의 과거 이력을 조사했는데 2014년 6월 이전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그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박현수는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망원 렌즈로 찍은 것 같았다. 기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계속 관찰했는데 모두 부활파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네모그룹의 전 임원들도 있었고요. 한동호는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법정에서 봤던 사람들이었다. 이 정도면 확실하죠? 네. 윤태수가 박종철이라는 가명으로 숨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동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04명이 죽고 수많은 가족들이 고통받는 동안 그는 산골에서 편안히 기도나 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한동호는 즉시 유가족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윤태수 생존 가능성이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정말 확실한 겁니까? 김성민이 물었다. 99% 확실합니다. 한동호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들, 증언들, 그리고 정황 증거들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언론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고발해야고요. 40대 여성 유가족인 차미영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16살 딸을 잃었다. 하지만 언론이 관심을 가질까요? 요즘 승리호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질색을 하는데, 그래서 더욱 충격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윤태수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6년 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한동호의 말에 유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열어야겠네요. 김성민이 말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기도원에 가서 윤태수와 대면하는 장면을 보여줘야 해요. 한동호의 제안에 유가족들은 잠시 망설였다. 6년 동안 법정에서 싸웠지만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차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위험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한동호는 먼저 몇몇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렸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기자들도 증거 자료를 보고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윤태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회부 기자 이정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6년 동안 산골 기도원에 숨어 지냈습니다. 한동호는 사진들과 조사 자료들을 보여줬다. 이 정도면 뉴스거리는 충분하네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합니다. 언제요? 이번 주말입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윤태수와 직접 대면할 예정입니다. 이정훈은 잠시 고민했다. 승리호 관련 기사들은 요즘 독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또 승리호냐는 댓글들이 달리곤 했다. 하지만 윤태수 생존이라는 특종은 달랐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 언론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소문이 퍼지면서 SNS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윤태수가 살아있다고? 6년 동안 속았다는 거야? 이번엔 진짜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또 승리호 우려먹기냐? 이제 그만 좀 하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여론은 양분되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쪽과 이제 그만하자는 쪽으로.
윤태수 생존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당에서는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했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다. 정부가 6년 동안 국민을 속여왔다는 뜻입니다. 야당 국회의원 박철수가 국정감사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윤태수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당에서는 반박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 자료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여당도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워졌다. 검찰에서도 재수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6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당황했다. 설마 정말 다른 사람이 죽은 건가? DNA 검사는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조사해봐야겠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치권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하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전 한동호를 비롯한 7명의 유가족과 3명의 기자가 평안 기도원으로 향했다.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차미영이 불안해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한동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기도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경이었다. 평소처럼 조용한 산골 마을이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그 노인이 기도하고 있었다. 한동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윤태수 씨.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6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지만 분명히 윤태수였다. 당신이 누구? 승리호 유가족입니다. 윤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보였다. 어떻게 이곳을? 6년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한동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제 아들 민우를 기억하세요? 14살이었어요. 수학여행을 가다가 한동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태수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6년 동안 여기서 편안히 살면서? 차미영이 소리쳤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내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나 해봤어요? 다른 유가족들도 하나둘씩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6년 동안 억눌러온 분노와 슬픔이 터져나왔다. 왜 숨어 있었어요? 책임지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왜?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세요. 윤태수는 그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나왔다. 기자들이 이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윤태수가 정말 살아있었던 것이다. 6년 동안 국민들을 속였다는 게 믿어지나요? 그동안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진짜 충격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유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또 난리를 치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냥 조용히 살게둬라. 생중계를 지켜보던 검찰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6년 전 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해봐야겠어요. 언론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날 오후 윤태수는 기도원에서 체포되었다. 6년 만에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이 전국에 중계되었다. 윤태수 씨, 왜 6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까?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승리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합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윤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경찰차에 올라탔다.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6년 동안 숨어 지낸 평안한 시간이 끝났다. 이제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6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지만 막상 윤태수를 체포하고 나니 허무함도 느껴졌다. 이제 정말 끝날까요? 차미영이 한동호에게 물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벌어질 겁니다. 윤태수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6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서야 했다.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승리호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국민들을 속이며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유가족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안겨준 행위입니다. 따라서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변호사는 윤태수의 참회하는 모습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6년 동안 깊이 참회하며 지냈습니다. 기도원에서의 생활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이미 73세의 고령이며 건강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는 연일 유가족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윤태수가 중형을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윤태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6년간의 은둔 생활 후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이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법정에서 윤태수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사들의 진단은 좋지 않았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동시에 왔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변호사는 즉시 보석 신청을 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반대했다. 피고인이 다시 도망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6년 전에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액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소식을 듣고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또 놓아준다고? 이번에도 도망가게 둘 건가? 법이 유가족 편은 아니구나. 보석으로 석방된 윤태수는 치료를 위해 대형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한동호를 비롯한 몇몇 유가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법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40대 남성 유가족 최진혁이 말했다. 그는 17살 아들을 잃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차미영이 물었다. 우리 손으로 직접. 한동호의 말에 유가족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일은 안 돼요. 우리까지 범법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윤태수가 자연사할 때까지요? 유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법적 절차를 믿고 기다리자는 쪽과 직접 행동하자는 쪽으로 결국 한동호를 포함한 5명의 유가족이 행동을 결심했다. 제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관여하지 마세요. 한동호는 젊고 혈기왕성한 유가족들을 규합했다. 최진혁 40, 박민수 38, 이강호 42, 정태훈 45. 모두 10대 자녀를 승리호 참사로 잃은 아버지들이었다. 한동호 일행은 윤태수의 일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병원 생활을 하던 윤태수가 기도원을 정리하러 간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다음 주 목요일에 기도원에 간다고 합니다. 사설탐정 박현수가 정보를 전해왔다. 혼자 가나요? 경호원 2명과 함께 간다고 하네요. 한동호는 그날을 노렸다. 기도원은 인적이 드문 산골이었다.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윤태수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따져묻자는 건가요? 최진혁이 물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한동호의 목소리에는 6년간 쌓인 분노가 배어 있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죠. 다른 유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모두 같은 심정이었다. 목요일 오후 윤태수는 경호원 2명과 함께 평안 기도원에 도착했다. 6년간 살았던 그곳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다. 걸음걸이도 불안하고 얼굴도 헬쑥했다. 회장님, 무리하지 마시고 빨리 끝내시죠. 경호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응,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윤태수는 기도원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6년간의 은둔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령이의 죽음, 그리고 끝없는 참회의 시간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누가 와요? 경호원이 긴장했다. 곧 5명의 남성들이 기도원 안으로 들어왔다. 한동호를 비롯한 유가족들이었다. 윤태수. 한동호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누구? 윤태수가 말하다가 그들을 알아봤다. 법정에서 봤던 유가족들이었다. 어떻게 여기를? 6년 전에도 왔었어요. 기억나지 않나요?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섰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물러서세요. 하지만 한동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회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몸이 안 좋아? 최진혁이 비웃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차가운 바다 밑에 있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경호원들도 긴장했다. 제발 돌아가세요. 윤태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곧 죽을 몸입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한동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진정한 사과, 그리고 진정한 참회. 사과? 박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6년 동안 여기 숨어서 편안히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아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6년간 억눌러온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제 딸 수진이는 16살이었어요. 차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꿈이 많은 아이였어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제 아들 민우는 축구선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동호도 말했다. 매일 연습하던 아이였어요. 윤태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이강호가 소리쳤다. 그 말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까요? 경호원들이 개입하려 했지만 유가족들의 감정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다. 6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매일 밤 악몽을 꾸는데요.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유가족들의 말에 윤태수는 더욱 작아졌다. 그는 정말 늙고 병든 노인처럼 보였다. 저도 매일 고통받았습니다. 고통? 정태훈이 비웃었다. 여기서 편안히 기도하면서요? 분위기가 점점 위험해졌다. 이제 그만하시죠. 경호원 중 한 명이 유가족들을 막아섰다. 비켜요. 한동호가 밀치려 했다. 안 됩니다. 회장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경호원들과 유가족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진혁이 소리쳤다. 그냥 대화하려는 것뿐인데요. 하지만 경호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도 윤태수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한동호가 넘어졌다. 아! 그 순간 다른 유가족들이 흥분했다. 뭘 하는 거예요? 아저씨를 왜 밀어요?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진정하세요. 경호원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박민수가 경호원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인 놈을 왜 보호해요?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호원들은 훨씬 젊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유가족들의 분노는 무서웠다. 싸움이 격화되면서 윤태수는 벽 쪽으로 밀려났다. 그는 겁에 질린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강호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었다. 이놈이. 그는 분노에 찬 상태로 윤태수를 향해 다가갔다. 안 돼. 경호원이 막으려 했지만 다른 유가족이 그를 붙잡았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정태훈도 돌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분위기는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만하세요. 윤태수가 간신히 소리쳤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유가족들의 분노는 이미 정점에 달해 있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한동호도 돌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6년을 기다렸어요. 첫 번째 돌이 던져졌다. 이강호가 던진 돌이 윤태수의 어깨를 맞췄다. 아! 윤태수가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다른 유가족들도 하나둘씩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돌들이 윤태수를 향해 날아갔다. 그는 팔로 머리를 감싸며 웅크렸다. 그만. 제발 그만. 경호원들이 말리려 했지만 5명의 분노한 남성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19에 신고해. 한 경호원이 외쳤다. 하지만 이곳은 산골 깊은 곳이었다.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걸렸다. 윤태수는 점점 더 많은 돌에 맞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아파. 73세의 병든 노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폭력이었다. 한동호가 마지막 돌을 던진 후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윤태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과 몸 곳곳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제서야 유가족들이 정신을 차렸다. 그들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게 뭐야? 최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윤태수에게 달려갔다. 회장님. 윤태수는 의식이 희미했다. 숨소리도 가빠졌다. 큰일 났어.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한동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6년간의 분노가 순간의 폭력으로 바뀐 것이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과 구급차가 동시에 도착했다. 모두 손을 머리 위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넋이 나간 상태로 체포되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윤태수를 응급처치했다. 의식 저하,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의심.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윤태수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향했다. 그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한동호는 수갑을 찬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우리가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나?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승리호 유가족들이 윤태수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가 생중계를 시작했다. 전국이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유가족들의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여론은 완전히 분열되었다. 유가족들 마음을 이해한다. 6년 동안 얼마나 분했을까. 윤태수가 당한 게 당연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저들도 범죄자가 되었다. SNS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유가족 지지와 법치주의 수호 해시태그가
동시에 트렌딩했다. 정치권도 양분되었다. 야당에서는 유가족들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6년간 억울함을 참아온 유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폭력을 규탄했다. 어떤 이유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윤태수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상태는 심각했다. 뇌출혈과 늑골 골절, 그리고 뇌출혈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좋지 않았다. 73세의 고령에다가 기존 질병까지 있어서 예후가 불확실합니다. 윤태수의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부활파 신도들도 몰려들었다. 회장님이 이럴 수가. 중환자실 밖은 윤태수를 걱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유가족들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최진혁이 한동호에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한동호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6년간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73세 노인을 집단으로 폭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었다. 윤태수가 죽으면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거야. 이강호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이틀째 되는 날 윤태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불안정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73세의 몸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있었다. 부활파 신도들이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를 올렸다. 회장님 제발 살아주세요. 하지만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태수의 생체 징후는 계속 떨어졌다. 오후 3시 27분 윤태수가 마지막 숨을 거뒀다. 사망 확인.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렸다. 승리호 참사의 실질적 책임자 윤태수의 생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윤태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윤태수 유가족 폭행 이틀 만에 사망. 승리호 사건 또 다른 비극.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다. 구치소에 수감된 유가족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윤태수가 죽었다고? 한동호는 허탈했다. 이런 결과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거야. 최진혁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5명의 유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윤태수를 처벌하고 싶었지만 죽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후회와 절망이 그들을 휩쌌다. 윤태수의 죽음으로 유가족들의 혐의는 더욱 무거워졌다. 폭행치상에서 폭행치사로 바뀐 것이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아무리 피해자 유가족이라 해도 폭력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것은 엄중한 범죄입니다. 변호사들은 정당방위나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재판부의 판단도 엄격했다. 첫 공판에서 한동호는 마지막 변론을 했다. 저희가 한 일을 변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간의 고통을 이해해 주세요. 매일 밤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윤태수 씨의 죽음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몇 달 후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가족이라는 점, 그리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범 한동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예상보다는 가벼운 형량이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었다. 판결 후 한동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윤태수 씨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행동이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리호 참사의 진실만큼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윤태수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부활파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교주를 잃은 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네모 그룹도 결국 해산되었다. 윤태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유가족들 자신이었다. 한동호는 교도소에서 매일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정말 이래야만 했을까? 같은 질문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교도소에 한 사람이 면회를 왔다. 소령이의 친구였던 김민수였다. 한동호 씨? 네. 어떻게 저를? 소령이 이야기를 쓴 사람입니다. 민수는 한동호와 마주 앉았다. 왜 오셨어요? 당신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친구를 잃었어요. 윤태수 때문에. 소령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한동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도소에서 그 이야기를 읽었다. 소령이도 윤태수의 희생양이었어요. 당신들 아이들처럼. 하지만 폭력은 옳지 않았죠.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민수의 말에 한동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윤태수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 방식이 바뀌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수사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분노와 절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겼다. 셋째, 종교 집단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었다. 부활파 같은 사이비 종교가 재벌과 결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회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10년 후, 2034년 승리호 참사 20주년이 되었다. 한동호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5년이 되었다. 그는 조용히 민우의 묘소를 찾았다. 민우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빠가 복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을 죽였어.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바람이 불었다. 마치 민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빠, 이제 그만 괴로워해. 한동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 옆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있었다. 이소령, 소령이의 묘소였다. 민수가 이곳에 함께 묻어달라고 했던 것이다. 소령이 형, 저희도 당신처럼 희생자였어요. 하지만 희생자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더군요. 한동호는 이제 작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다. 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동료가 물었다. 속죄하려고요. 뭘 속죄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한동호는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었다. 폭력은 더 큰 폭력만 낳을 뿐이었다. 진짜 정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민우야, 아빠가 이제야 깨달았어.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걸. 그는 매일 그렇게 다짐했다. 에필로그 2040년 승리호 참사 26주년. 한 작은 학교에서 특별 수업이 열렸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선생님이 소개했다. 한동호가 교실에 들어섰다. 이제 60대가 된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동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분노와 복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동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승리호 참사, 아들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 저는 분노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죠. 여러분은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아저씨는 후회해요? 네. 많이 후회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수업이 끝난 후 한동호는 학교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우야, 소령이 형. 이제는 정말 알겠어. 진짜 정의가 뭔지.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후기.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비극.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낳는 악순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노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